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첫날 방역 현장에 동행해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점검해봤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1,800명을 넘었고 지금까지 모두 25만 명이 숨졌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확산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에선 봉쇄 조치를 둘러싸고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전세값 오름세가 더 커지는 등 전세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 9천여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김포와 부산, 대구의 일부 지역을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100건 넘게 산재로 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법 제정을 요구하며 50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얘기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종합뉴스룸 9시 뉴스입니다. 김장하다가 또 출근하다, 밥을 먹다, 산에 오르다,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 이틀 연속 300명대입니다. 국내 발생은 293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소규모 집단 발병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로 일상 속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과 요양원, 또 체육시설 등에서 감염이 확인됐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와 마을, 대학병원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1.5단계인 2주 동안 모임이나 회식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 등에게 번져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파주시 홍보물 제작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직장 회식을 통한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가족과 동료, 지인에게 추가 전파돼 모두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동창 운동 모임 사례의 경우 이달 초 강원도 골프 모임을 통해 전파된 뒤 가족과 동료, 지인에게 옮겨져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가족 모임,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전파되고 이후 직장 등으로 추가 전파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철저한 비대면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200명을 넘으면 조기에 2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섣불리 단계를 높이면 국민 경제에 피해가 크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단계로 오르면 유흥시설 5종은 영업정지, 식당도 9시 이후엔 매장 내 취식이 안 되는 등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어려움을 끼쳐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2단계 조치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편 순천시는 단계 개편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업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최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죠. 이틀 연속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이 환자가 늘어나는 게 강원도 어느 지역입니까? 네, 우선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 나온 확진자는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철원에서 절반 이상인 14명이 나왔습니다. 철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모두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춘천에서도 3명, 원주는 2명, 횡성과 강릉에서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철원의 경우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은 은혜요양원으로 입소자가 7명,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또 신철원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기존 코로나 환자의 자녀 1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춘천 확진자들은 근화동의 어린이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춘천시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20여 명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주와 강릉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이 2차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확진자는 오늘 하루만 21명이 추가돼 모두 47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아직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들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접점이 없는데도 다른 시군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의 확진자를 연결하는 단일한 특정 감염원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강원도 철원의 경우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과 인제처럼 금융방문 판매업을 매개로 한 감염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산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시군의 방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철원보다 앞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된 원주는 자체 방역 인력을 늘렸습니다. 또 강원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역별로 요양원과 노인정 등 고위험 감염시설 전수조사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오늘 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된 첫날 카페와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수능 앞두고 학원과 독서실 안에서도 학생들은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점검 좀 나왔는데요.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방역수칙 안내문도 나눠줍니다.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좌석 간 한 칸씩 띄워야 합니다. 다 드시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드시는 순간에는 그냥 마스크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거리 유지해 주시고.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서실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리도 떨어져서 앉아야 합니다. 좌석 선택을 할 때 좌석 선택이 아예 안 되게끔 잠궈놓은. 수험생들은 언제 감염될지 몰라 불안하지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마스크는 무조건 구사 쓰고 가고, 제가 제 자리에 있는 창문은 춥더라도 항상 열어놓거든요. 1.5단계로 올라가면서 학원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는 수칙이 추가됐는데 현장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1.5단계를 바꿔가지고 좀 띄어서 앉아야 됩니다. PC방에서도 다른 일행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는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또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한 5분, 10분 지나면은 또 이제 뭐 흡연실 갔다 오시면 또 내리고 계실 때도 있고, 전화 한 통 한다고 또 잠깐 내리고 있을 때도 있고. 입장 인원에 제한이 없는 백화점과 상점, 마트에서는 환기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기 힘든 공간 또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가 왜 중요한지 너무 강조해서 지겹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마스크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선 음식을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마스크를 벗거나 마스크를 벗은 채 통화나 대화를 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계산을 하러 이동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도 식당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 끼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직접 이렇게 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다양하죠. 최근엔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공간이나 상황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체육시설에서도 샤워장,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4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온 천안 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의 주된 감염 경로는 침방울인 만큼 마스크는 현재 가장 확실한 방역 수단으로 꼽힙니다.
방역당국도 국제학술지 논문을 인용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높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보건용인 KF80 마스크는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차단하며 KF94 마스크는 더 작은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94% 차단합니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고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파주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손님 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종업원들은 감염되지 않았고 대구에서는 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27명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1명만 유일하게 확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벗었다가 꼈다가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겠지만 결국 실천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운이다. 동의하십니까? 서울대 연구팀이 국민 10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 10명 중에 1명 정도뿐이었습니다. 과연 불운이 나만 피해갈까요? 전 세계 상황 한번 보시죠. 먼저 여전히 마스크 잘 안 쓰는 미국.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하루 1,800명을 넘었습니다. 1분에 1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25만 명으로 미국에서 해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10배, 또 독감으로 숨진 사람의 6배나 됩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이 1,150만, 또 인도 900만, 브라질 600만 명입니다. 각 나라가 다급하게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시민들과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만여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부는 마스크 없이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자 결국 물대포가 발사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통제를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Meiner Meinung nach waren sie unverhältnismäßig. Man hätte das mit Sicherheit unter anderen Maßnahmen regeln können, sodass wir nicht so großen Schaden dadurch erleiden würden. 코로나19 감염의 빠른 확산 속에 독일 연방의회는 감염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에 접촉 제한과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상점 폐쇄 등 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Dass wir Leid durch Krankheit, Intensivmedizin, Beatmung und Tod zwar nicht absolut vermeiden können, wir dieses Leid aber bestmöglich reduzieren wollen. 프랑스에선 오히려 정부가 부실한 방역 조치를 했다며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감염 확산 속에서도 수업을 강행했다며 학교를 봉쇄했습니다. On est comme ça dans les couloirs. On est comme ça. C'est pas normal. C'est pas normal qu'on soit comme ça alors qu'il y a le Covid. 유럽 각국이 다시 봉쇄 조치를 도입한 지 2주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 2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는 백신에 대해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는 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전셋값 불안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보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월세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고 또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강해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세입자를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천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4% 정도인 195가구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 전세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LH와 SH 보유분 가운데 석 달 이상 입주자를 못 찾은 주택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3만 9천 가구, 서울에만 5천 가구 정도로 입주 자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실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됩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18,000가구 공급이 목표입니다.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최장 6년까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새롭게 꾸며 공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질 좋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중형임대주택 6만 3천 가구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공급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최대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 임대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번 대책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일부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3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초에는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세입자 승계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네, 입주 가능한 집은 좀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매출마다 차이가 나죠. 4억 2천, 4억 3천인데요.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값은 0.25% 올라 한국감정원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 등 전세를 매매로 돌리는 정책을 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일부 읍면을 제외한 경기도 김포시,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5개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새로운 규제 지역입니다.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매매를 더 조이는 상황에서 나온 전세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핵심은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 같은 3박자를 갖춰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정책이지만 2년 뒤부터 본격 공급되는 만큼 시차가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호텔 등 숙박시설의 임대주택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 공급량의 2~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재시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계속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법무부가 대면 감찰 조사를 왜 취소한 건가요? 네, 먼저 오늘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러 오겠다고 통보한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취재진들이 상황을 지켜보려고 대검 청사 앞에 모여 있었는데 법무부 관계자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2시 20분쯤 오늘 대면 조사를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는데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 일정을 협의하려 했는데 잘 안 됐고 방문조사 예정서도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내는 등 대검 측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대검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이번 감찰이 총장 망신 주기다, 또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 개시를 하려면 감찰 규정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또 대뜸 대면 조사부터 하려 할 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일단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감찰을 아예 취소한 것은 아니죠? 네, 대면 조사의 근거를 먼저 대라는 대검 측 반응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 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했다. 그런데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한 건데 법무부는 이에 앞서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즉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할 거고 대면 조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 요청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윤 총장이 계속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이를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오늘 오후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장혁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흰색 건물이 불이 난 건물입니다. 지금은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데 화재 당시 강한 열기로 건물 외벽은 보시다시피 그을음이 선명한 상태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4시 10분쯤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인데 당시 신고자들은 펑 하는 큰 폭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오후 6시 50분쯤에서야 불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현장을 수색하다가 공장 2층 작업장에서 남성 근로자 3명을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대원 1명을 포함해 부상자 6명이 발생했는데 4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장 관계자들이 먼저 지게차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사망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켰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화재 당시 공장 2층에서 근로자들이 도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된 아염소산 나트륨이 사용됐다면서 위험물질 작업 중에 폭발이 발생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현장 감식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공단의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앞서 화재 사고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일하다 숨진 노동자 25명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 이 위험의 외주화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매년 100건을 웃돌고 있고 다치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이주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그래서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까지 생겨난 겁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KBS 연속보도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6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플라스틱 공장에 취업한 30대 네팔 노동자 A씨. 2017년 기계를 정비하다 팔이 끼었습니다. 사람 몸이 끼면 기계가 멈추는 안전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계였는데 센서는 잘 안 나와. 사장님이 기계가 버리고 다른 기계 사고요. 이렇게 기계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이 공장에서 다친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베트남 노동자가 상자에 깔려 허리를 다쳤고 2018년엔 네팔과 중국 출신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직원이 20명 남짓인 공장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외국인 노동자 8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사람은 안 다치죠. 우리는 오늘로 하면 내일 아침부터 그냥 시작하면 어떻게 내일 뭘로 하면 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A씨는 왼쪽 팔을 잘 못 쓰게 됐는데도 사장님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산재 신청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장님 진짜 마음이 좋아. 나중에 집에 갈 때 주고 있어요. 얼마를 준대요? 아직 몰라요. 태국에서 온 또 다른 이주 노동자는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금속 연마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신청은커녕 병원비로 썼다며 월급도 절반만 줬습니다. โทษเราว่าเราทำไมแบบไม่ระวั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ตอนนั้นก็ไม่มีเงินก็ไปหาหมอก็ต้องยืมเพื่อน 노후화된 기계 때문에 동료들이 계속 다치는 상황. 한국인이면 당장 직장을 옮겼겠지만 외국인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다친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또 다른 이주 노동자로 쉽게 채워집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우선순위를 받는 평가에서도 사망재해에 대해서만 벌점이 있을 뿐 아무리 많은 노동자가 다쳐도 부상에는 감점이 없습니다. 신규 인력 배정받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구나, 몇 년 동안은 못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화돼야지만 사업주들이 안전 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외국인 노동자는 7,300여 명. 산재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그렇게 하면 산업재해가 막아집니까? 현장의 안전대책보다 사람 목숨의 값이 더 낮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말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사업주가 무는 벌금은 노동계 추산 평균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딱 50만 원 늘려서 500만 원을 벌금 하한 기준으로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이 더 강력한 행동을 선언했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만들자는 시위는 50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KBS도 일하다 죽지 않게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의 재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1년에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다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약 340명 정도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사망자는 약 1,100명 상반기에만 나왔고요.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집에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법 만들어지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은 그 대표이사가 그 산업안전관리자만 지정을 하면 어떤 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이사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재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놨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예, 박주민 의원의 안은 저희하고 약간 처벌 수위가 좀 다른데 그래도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처벌 조항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전체 노동자 사망자 중에 8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예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한 것도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법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관리 책임자만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돌아가신 노동자 850분 중에서 85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딱 두 사람만이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그 2심에서부터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 말고 뭐 가습기 살균제,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런 사회적 참사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요?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 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안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세월호 뭐 이런 그 대참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도 이 관리 책임을 잘 하지 못한 그 사업주 또는 그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철민 의원 안은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세월호, 뭐 가습기, 그 이천화재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공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왜 더 강하게 싸우겠다는 거죠? 사실 두 분 대표님들이 그런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실제 그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아직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세다 이런 어떤 반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강하게 입장을 내고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 해야지만 어떤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감사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관련 상원 의정 활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의 바이든의 선택과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6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바이든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먼저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이든의 북핵 관련 첫 의안은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나옵니다. 공화 4명, 바이든 포함 민주 4명의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규탄 결의안 발의합니다. 탈퇴 규탄과 함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남을 것과 핵시설의 무조건 사찰을 요구합니다. 규탄으로 시작된 바이든의 대북 의정 활동은 협상 국면에선 적극 지원으로 나타납니다. 제네바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원료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를 쓰지 않겠다고 하자 예산을 지원합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번에 걸쳐 이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북미 대화 분위기에서 1995년엔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이던 시점, 바이든은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나섭니다. 상원에서 따로 회견까지 열어섭니다. The North Koreans' provocation is used as further justification for a hardline approach, the advocacy of a national missile defense, and the swing back and forth between name-calling and engagement.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2006년 바이든은 북한 비핵화 법안을 동료 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한 때입니다. S-3728 was to promote nuclear non-proliferation in North Korea by myself, Senator Biden, and others. 이란, 시리아에 적용하던 핵확산 금지 법안에 북한을 포함시킵니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 제재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의 상원에서 북한을 보는 입장, 도발 위협에는 강력 제재, 협상 협력에는 적극 지원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바이든의 상원 의정 활동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북핵 문제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은 기록에서 엿볼 수 있었고요. 한편 과거 상원 활동에는 한국에 대한 무기 관련 기록도 있었다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1990년 당시 첨단 전투기 FA-18의 한국과의 공동 제작에 부품과 기술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에 관여합니다. 동맹국이지만 자국의 첨단 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탐탁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공동 발의할 정도로 공들인 법안인데 결국 법안 처리 안 됐습니다. 전쟁 물자를 넘겨주는 법안에는 찬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비축한 재래식 무기 가운데 남거나 오래된 무기, 탱크나 포 등을 한국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찬성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물자를 한국에 비축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2005년에 그랬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법안에서 바이든이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나요? 확인됩니다. 이게 무려 31년 전인 1989년에 미 상원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틈날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가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타당성 검토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가 연기됐고 결국 법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장일치 연기니까 바이든도 연기에 찬성했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래서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바이든이 한국을 보는 시각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에는 이례적으로 최고 100mm가 넘는 늦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승용차가 휩쓸리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비는 모두 그치지만 이번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 속 반 넘게 잠긴 차량 위로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차량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운전자와 아들, 그리고 출동한 구조대원입니다. 밤사이 쏟아진 비로 왕숙천 물이 차올라 다리를 덮으면서 이곳을 건너던 차량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700m를 떠내려가다가 하천 바닥에 걸려 겨우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119 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유리창을 깨고 아들과 함께 차량 지붕 위로 탈출했다. 5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명조끼를 입혔죠. 입힌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트가 도착해서 보트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구조 대상자들을 구조한 상황이죠.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물이 넘치자 보다 못한 한 시민이 나섰습니다. 지나는 차들에서 연신 물보라가 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엽을 걷어냅니다.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 오셔가지고 먼저 나서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도로 침수의 상당 부분은 쌓여있던 낙엽 탓이 컸습니다. 예견된 비였지만 미리 배수구 점검을 하지 않아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늦가을 폭우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경기 광명에는 하루에만 100mm 넘는 비가 내렸고 서울도 11월 강수량으론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에선 초속 26m의 태풍급 강풍에 컨테이너 30여 개가 쓰러지고 공사장의 철제 가림막 30여 미터가 무너져 차량을 덮쳤습니다. 밤새 비는 모두 그치겠지만 찬바람이 이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18도였던 서울 기온이 내일 아침에는 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리 차갑지는 않지만 오늘에 비해서 내일이 10도에서 15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체감하는 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당분간 예년 수준의 늦가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에요. 최근 비혼 출산이라는 화두를 던진 방송인 사유리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이 비혼 임신과 출산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던진 경험해보지 못한 화두, 비혼 임신과 출산. 국내에선 비혼 여성이 출산할 수 없을까? 생명윤리법은 체외 수정 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복지부도 비혼 출산은 위법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위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비혼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입니다. 정자 공여시술 대상을 혼인관계의 부부로 한정합니다. 복지부가 발행한 배아 생성 동의 확인서와 정자와 난자 기증 동의서에도 배우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불법이 아닌데 의사들도 이제껏 불법으로 봐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들이 시술할 때마다 떼와야 되거든요. 그걸 복지부에 제출을 하시고요. 네, 그거는 검사를 하니까. 관련법인 모자보건법도 난임 지원 대상을 부부로 한정. 하지만 모자보건법도 비혼 출산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아닌 비혼 여성은
정부의 난임 지원에선 제외될 뿐입니다. 법과 현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국회의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냐는 질문 10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20% 정도만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1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겁니다. 달라진 인식은 단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미혼모, 싱글맘이라는 표현과 별도로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비혼모란 단어가 쓰이고 있죠.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여성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은 변화 속도가 더딥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걸 우선으로 하는 법률 용어에는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발적으로 비혼모가 된 사유리 씨 선택에 응원은 이어지고 있지만 결혼 안 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 아직 많고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큰 비중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정부가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해 저소득층에 현금성 지원을 했는데도 차이는 더 커졌는데요. 박예원 기자가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0만 5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6% 늘었습니다.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장사해서 버는 사업소득은 다 줄었는데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이전 소득만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전체 가구 소득의 65%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특히 중요한데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0.7%, 두 자릿수나 감소했습니다. 상위 20%가 0.6%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훨씬 크죠. 저소득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이들이 큰 타격을 받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3분기에 집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런 소득 격차를 메워줬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 소득을 보면 하위 20%에선 15.8% 늘었는데 상위 20%에서는 40.3%, 오히려 배 넘게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고소득자가 지원을 더 받은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소득 하위 20%는 평균 연령이 62세 정도인데요.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 내역 가운데 규모가 컸던 소상공인이나 초중등생 자녀 양육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니어서 통계에 이렇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은 물론 2분기 때와 비교해봐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소득 하위 20%의 3분기 지출은 3.6%나 줄어 상위 20%보다 감소폭이 4배나 컸습니다. 음식, 주거, 의료 등의 지출의 절반을 썼고요. 오락문화에는 한 달에 7만 원, 옷 사 입는 데는 5만 원도 채 쓰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주니까 꼭 써야 할 때만 쓰고 나머진 허리띠를 점점 더 졸라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왔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내일부터 안면 신경마비 등 3가지 질환으로 한약을 지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정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들의 월경통에 주로 사용하는 약재, 향부자입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들에게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효과가 있는 반하, 얼굴 근육 마비 등에 사용하는 환기까지 내일부턴 이런 약재를 사용한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한방 비싸서 못 먹죠. 너무 비싸서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가격도 부담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은 안면 신경마비와
뇌혈관 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그리고 월경통 이렇게 3가지 질환입니다. 열흘 기준으로 16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은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전국 한의원 9천여 곳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 전 주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시행하게 되며 한약 치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난 9월 파업을 중단하면서 체결한 의정 합의에서 시범 사업을 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처박급여와 시범 사업을 논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 상태에서 결정됐고, 오히려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효과적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2000년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정부는 오늘 기념식에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만 1000여 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고 학대로 숨진 아동도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가 부모의 학대로 끝내 숨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는 입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학대받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신체적 학대, 방임입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망 당일 들린 속도도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뒤 한 달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올해 6월 이후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학대 관련 영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아이의 아빠도 방임과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빠는 KBS 취재에서도 숨지기 4일 전과 이틀 전에 아이를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빠도 가게 안에 들어오셨고 엄마도 계셨고 첫째는 미술을 했고 둘째는 다만 엄마와 달리 아빠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몇 달 동안 벌어진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러 참고인 조사와 영상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집안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의 신체적 학대 가담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